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이미 딸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혼만큼은 더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인간과 함께 살아갈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죠? 저희 남편놈이 바로 딱 그런 인간의 전형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변변찮은 밥벌이조차 제대로 못했던 인간이 돈 욕심은 어찌나 많은지. 심지어 제가 벌어들인 돈으로 시댁은 펑펑 돈잔치를 벌이고 처가에는 10원 한 장 쓰는 게 아까워서 벌벌 떨던 인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혼을 망설였지만 그런 인간과 헤어지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히려 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헤어지지 않았나 싶은 후회까지 들더라고요. 생각난 김에 저희 남편놈과 시댁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을 들으셨다면 도대체 왜 그런 놈이랑 결혼했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남편놈도 처음부터 저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오히려 저에게 헌신적이다 싶을 정도로 잘해주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건 한 러닝 동호회에서였습니다. 요즘도 그렇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런데이를 하는 게 엄청난 유행이었거든요. 운동도 유행을 탄다는데 한때 등산이 유행을 해서 너도 나도 등산복과 등산 장비를 사 모으고 주말이면 산에 올랐던 것처럼 그때는 런데이를 뛰고 마라톤 행사를 나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정기적으로 했던 건강검진에서 적신호가 켜졌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상담해주던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목소리로 저에게 경고를 할 정도였어요. 이대로면 50살이 되기도 전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뼈도 다 부러질 거라고요. 심각한 비타민 D 부족에 뼈 상태는 70대 노인과 마찬가지라서 조만간 골다공증이 올 게 틀림없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생각해보니 매일같이 회사 사무실에만 틀어박혀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침대 위에서 종일 잠자기만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고는 안 해서 근육도 하나도 없고 자연히 소화기관도 엉망인 상태라 뭘 먹는 것도 부담스러웠고요. 제가 은근히 건강 염려증이 있었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죠. 뛰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지하도를 걷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나가서 걷기 시작한 지 2달 차가 되자 이제 하루에 10,000보 정도는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신감을 얻게 된 저는 인터넷에서 살고 있는 동네의 러닝 동호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핸드폰 어플을 설치해서 혼자서 런데이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혼자 하려니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같이 하면 실력도 금방 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왕초보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동호회 회장님과 상담을 했었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던 서주혜고 런데이 왕초보입니다. 아직은 걷고 뛰고 병행하는 수준인데 저도 동호회 참가해도 괜찮을까요? 속도를 못 맞춰서 민폐일까봐 조금 걱정이네요. 그런 걱정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한번 나와서 뛰어보세요.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왕초보 멤버들도 몇 분 있으셔서 뛰다가 힘들면 그분들이랑 페이스 맞추시면 될 거예요. 저도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가 뭐 대단한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다들 성격도 좋으시니까 적응하는데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저 그럼
회장님만 믿고 일단 한번 나가볼게요. 동호회는 2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주 주말에 정기 런이 있어서 저는 바로 참석하게 되었죠.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역시 회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초보 멤버도 꽤 있었고요. 가볍게 몸풀기를 하고 먼저 짧은 코스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4, 5km 정도 되는 단거리 코스였어요. 그 뒤로 더 길게 뛰는 건 선택사항이었고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할만하셨죠? 네, 네. 걱정 많이 했는데 의외로 뛸만 하더라고요. 같이 뛰니까 혼자 뛰는 것보다 훨씬 재미도 있고요. 저 이제 2주에 한 번씩은 꼭 참석하려고요. 네, 마라톤 뛰는 게 목표이신 건가요? 네, 저 가을에 있는 하프 마라톤부터 뛰어보는 게 전 목표예요.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꾸준히 하기만 하면 금방 잘 뛰게 되실 거예요. 하프 마라톤이면 멤버들도 많이 참석할 거고 저도 나갈 거니까 다 같이 연습하면 되겠네요. 활동하다가 힘든 점이나 고민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호회 회장님은 벌써 런데이 경력이 3년이나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거의 매일같이 꾸준히 뛰는 편이라고 하셨고요. 많이 타서 그런지 조금 까무잡잡한 피부이긴 했지만 멀리서 봐도 사람이 참 건강해 보인다 싶은 느낌이었어요. 거기다 참가 전에 짧게 통화만 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이었지만 성격도 참 좋고 친절하다 싶었고요.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러닝화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달릴 때 호흡 조절이라든지 정말 가지가지 다양한 이유를 붙여서 그분을 귀찮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 나갔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물었지만 질문이 점점 늘어나면서부터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문자 메시지로 묻기도 했고요. 제가 문자로 물으면 금방 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약간 있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요.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는지 점차 저는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도 생겼고 꼭 동호회 관련 일이 아니어도 그냥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저희는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는 의외의 모습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상상 이상으로 성실하다는 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IT 쪽 회사를 다니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야근이 별로 없고 칼퇴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죠.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박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퇴근 후에 월수금 주 3회를 택배 배달 기사 일을 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무리 칼퇴근을 한다고 해도 퇴근 후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택배 배달 기사 일이면 몸을 써야 하는 일이라 육체노동의 강도도 높은 편이었고요. 퇴근하면 집에 뻗어서 TV나 보다 잠들기 바쁜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주에 한 번이는 동호회 모임날을 제외하고는 매주 주말마다 또 다른 부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뷔페 서빙 아르바이트라든지 가벼운 가구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요.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 정도의 생활력이면 전쟁터 한가운데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또 다른 모습도 있었죠. 근데 자기는 차를 살 생각은 없어. 차 없어서 데이트하는 게 많이 불편하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불편한 건 상관없는데. 보통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다들 자동차부터 사려고 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나는 집을 사기 전에는 차를 살 생각은 없어. 차를 사기만 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 차를 일단 사고 나면 기름값에 보험비에 세금에 차량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어차피 나는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하니까 평일에는 그렇게 차를 탈 일도 많이 없고 말이야. 오,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타는 게 편하기는 해. 차도 많이 막히고. 제 남자친구는 차를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30대 초반을 지나는 나이였는데 사실 차종이 뭐가 됐든 30대 성인 남성이 차를 사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더 놀랐던 건 집에도 차가 한 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저런 사정으로 본인은 차가 없을 수 있다 치더라도 다른 식구들마저 차가 한 대도 없는 건 정말 드문 경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보통 저렇게 악재까지 돈을 모으는 데에는 목적의식이나 이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남자친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서 홀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부양하려고 갖은 고생을 다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남의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셨지만 겨우 생활비를 버는 정도지 그에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죠. 거기다 남자친구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은 이제야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연차도 어리니 겨우 자기 앞가림이나 하는 정도지 집안에 크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남자친구는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으로 본인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았고 여동생의 대학 학비도 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조금 남아있던 빚도 갚았다고 했고요. 금액을 들어보니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해서는 안 될 금액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엄청나게 아껴야 하는 액수였어요. 당연히 매사에 돈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죠. 자기야, 나 이런 데 태어나서 정말 처음 와봐. 이런 데라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 말이야. 내가 살면서 먹어본 제일 비싼 음식이 인당 4만 원짜리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날이 우리 어머니 환갑이라서 정말 큰 마음 먹고 갔던 거야. 미치겠다 진짜. 뭘 이런 레스토랑 오는데 큰 마음까지 먹어야 해. 그러게. 그날 한 끼 먹고 소화시켜서 화장실 가면 끝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돈이면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가 생각해도 나 너무 촌스럽지. 촌스럽기보다는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인당 4만 원짜리가 30 몇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먹었던 제일 비싼 음식이라는 그 말이요. 우리가 10대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10대 고등학생들도 한 끼 식사에 5만 원씩 쓰기도 하던데 제 조카만 봐도 무슨 고등학생이 남자친구와 1주년이라면서 합쳐서 10 몇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20만 원짜리 선물을 턱턱 주고받고 하는 걸 봤었거든요. 물론 그게 일반적이라거나 당연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솔직히 저희 집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다가 저도 회사에서는 나름 또래에 비해 잘 버는 편이라 그 말이 약간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촌스럽지는 않은데 좀 놀랍기는 하네. 그래도 사람마다 각자 형편이라는 게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아깝게 생각하는 소비가 있잖아. 그건 그렇지. 난 그렇게 쓰는 식비가 아깝더라고. 차라리 물건이면 오래 두고 쓸 수 있잖아. 음식은 먹고 나면 그 순간의 즐거움 뿐이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 친구도 엄청 부잣집 외동딸인데 식사는 매일 김밥 같은 분식집에서 대충 먹고 치우더라고. 자기는 밥 먹는데 돈 쓰는 즐거움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랬구나. 그분은 돈이 있는데 안 먹는 거니까 나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데 너무 돈을 아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한 선에서 영양 밸런스가 맞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나이에는 대충 먹다가 영양실조라도 걸려서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더 나가는 거 알지?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그런데 쓰는 돈을 줄이겠다는 거지.
난 자기가 먹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자기가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어야지. 돈은 내가 벌고 열심히 아껴서 모을게. 고마워. 나도 열심히 벌어서 자기 맛있는 거 먹여야겠다. 남자가 돼서 저런 점들이 궁색맞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나름대로 본인의 상황과 본수에 맞는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그걸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본인은 본인, 저라는 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솔직히 저한테도 저렇게 같이 아끼자고 했으면 아마 거기서 그 관계는 끝이 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자신은 없었거든요. 소비 규모라는 게 늘리기는 쉬워도 단시간 내에 줄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자기, 우리 내일 1주년이잖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 세월 진짜 빠르다 정말. 그래서 자기한테 줄 게 있어. 네. 이거 진짜로 사온 거야? 네 지갑 60만 원도 넘을 텐데. 저번에 자기가 이 지갑 예쁘다고 했었잖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보너스로 받으면 사주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자기 지금 쓰고 있는 지갑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고도 했었고. 고마워. 너무 감동이다. 그런데 이거 사주느라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나 백화점에서 이런 거 처음 사봐서 엄청 긴장했었잖아. 직원이 뭘 자꾸 물어보는데 버벅거리고 앞으로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자기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거 많이 사줘야지. 그 사람은 본인의 말을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끼지 않겠다는 본인의 말대로 기념일마다 저에게는 백화점에서 산 선물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좋은 레스토랑에 절 데려가기도 했고요. 정작 본인은 저한테 비싼 선물을 사주고 라면을 먹을지언정 저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제가 스치듯 말했던 작은 머리핀처럼 정말 값싸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꼭 기억해서 사다 주기도 했고요. 사실 항상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로 그런 것들이 더 고맙기는 했습니다. 사랑을 지속하는데 꼭 금전적인 부분만이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 본인의 경제 상황을 오픈한 뒤로도 크게 돈을 많이 모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집에 있던 빚은 다 갚은 상태라 열심히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저도 경제관념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저도 그 사람과 함께 돈을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원래도 크게 무력이 많은 타입은 아니었어서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도 천천히 하니까 할만했고요. 처음 결혼을 할 때 난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반대가 꽤 심했거든요.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셨어요. 지혜야, 살다 보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야. 네가 여태껏 엄마 아버지 밑에서 고생이라고는 한 번 안 해보고 커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아버지도 네가 네 오빠처럼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구나. 너무 차이 나는 결혼은 서로 힘든 법이야.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오빠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기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새언니의 친정아버지도 사업을 하셔서 여러모로 저희 집안과 비슷한 상대였고요. 결혼은 현실이니 저도 비슷한 상대가 좋다는 걸 알지만 이미 이렇게 만나버린 걸 어떡하겠어요. 너 좋다던 사람 많았잖아. 성자리도 잘 들어오던데 왜 굳이 없는 집안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직업이나 또 좋으면 몰라. 중소기업 다닌다며. 월급도 박봉일 텐데. 회사 작은 데 다니긴 하지만 성실해서 추잡스리잡 뛰면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하고요. 생활력은 또 얼마나 강한데요? 본인이 굶었으면 굶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와이프 굶길 사람은 아니고요. 모르겠다.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우리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더 말리겠니?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말아라. 걱정 마세요. 저희 진짜 잘 살 거예요. 부모님은 할 수 있는 한 저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제 결심은 굳어진 이유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 말씀은 들었어야 했던 건데 어른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었죠. 아무튼 안 할 거면 몰라도 결국 결혼을 하게 된 이상 부모님은 좋게 보내주자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댁 형편과 남편 사정을 생각해서 감사하게도 신혼집까지 사주셨고요. 사실 오빠가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었고 저희 집 아들, 딸 차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기는 했었지만요. 신혼집은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중에 하나를 저희에게 넘겨주신 거였어요.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지어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인테리어까지 싹 새로 해서 새 집처럼 뜯어 고쳐주셨죠. 인테리어를 다 끝마치고 나서 처음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연하게 떠오르네요. 여보, 나 살면서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봐. 뭐래, TV에 좋은 집 많이 나오잖아. 그건 TV에 나오는 집이고 이렇게 넓은 집에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우리 어머니랑 민경이랑 나 이렇게 셋이서 살던 집도 크기가 이거 반도 안 되잖아. 여보, 이거 핸드폰 어플이랑 연동시키면 조명이랑 난방도 껐다 켰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너무 신기하지? 요즘 새로 짓는 집 그런 게 다 가능해. 그게 그렇게 신기해? 당연하지. 나 살았던 집 LED도 아니고 형광등 전구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기 고장나서 갈고 있었잖아. 다 너무 좋아서 앞으로 어디 안 나가고 매일 집에만 있으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출세했다 변종서. 참나. 그렇게 좋아. 장인어른 장모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전화 드려야겠다. 두 분 귀한 딸 데려간 예쁘지도 않은 사위. 그래도 둘이서 편하게 잘 살라고 이 비싼 집까지 해주시고 다 당신한테 잘하라는 뜻인 줄 알고 열심히 받들어 모시겠다고 해야지. 그렇게라 진짜. 뭘 더 받들어 오신대. 주말에 같이 밥이나 먹자. 아버지야 집에 한번 오라고 하셨어. 응, 당연히 가야지. 이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좋아하나 싶었죠. 애처럼 한박 웃음을 짓고 집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이랑 함께 살면 저도 잊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매일같이 느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읽었던 책에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이따금 찾아오는 어떤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잔잔하게 반복되는 일상이다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큰 욕심 없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소하게 자주 느낄 행복들을 생각하면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싶었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에게 예쁜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를 반반씩 꼭 빼닮은 귀여운 딸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비로소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게 본격적으로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남편과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가며 좌충우돌 열심히 애를 키우다 보니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도 있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깨지기 시작한 건 4년쯤 지나서부터였어요.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동안 구상했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싫다고 하면 그냥 회사 계속 다닐 때. 그런데 나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그래.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 번만 같이 고민해주면 안 될까?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샤브샤브 체인점이야. 예전부터 고깃집 장사를 해보고 싶었거든. 일단 돈이 급해서 회사를 다니기는 했는데 나 친한 친구 우식이 알지? 걔가 샤브샤브 체인점 하고 있거든. 그동안 쉬는 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어. 이거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갑자기 샤브샤브 가게? 그게 잘 될까? 요즘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다던데. 그냥 다니는 회사 계속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가면 또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래? 나 쓰리잡 하면서 통장에 돈 모아둔 거 있잖아. 일단 그거랑 대출 조금 받으면 될 것 같아.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이번 주말에 자기도 같이 걔 가게에 가서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봐봐. 이번에 좋은 자리 하나 났다고 걔가 추천해준 곳이 있어서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 같아서 그래. 남편이 결혼 이후에도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봉이기는 해도 안정적인 회사를 관두고 성공이 불확실한 자영업을 시작한다는 게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딸아이까지 있는 형편이었고요. 그렇다고 또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기에는 남편이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하니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일로 친정에다가 저는 상담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고 싶다는 일이면 뭘 해서라도 하게 될 테니까 그냥 기분 좋게 하라고 해라. 대신에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는 말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라고 해.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가게를 여는 것에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좀 불안해하셨지만요.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가게를 차리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기뻐하면서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주겠다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호강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가게를 시작하고 초반에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반년쯤 지나자 곧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월급쟁이 연봉으로는 꿈도 못 꿀 매출이 한 달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밤낮 없이 가게에 매달리던 남편도 그 모습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저도 모두가 한시름을 놓았죠. 여보, 내 말 맞지? 내가 꼭 성공한다고 했잖아. 그러게, 우리 남편 진짜 대단하다. 자랑스러워. 그래서 말인데 가게를 좀 확장시켜볼까 해. 저녁 시간에는 웨이팅이 길어서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더라고. 옆 건물 자리 인수해서 가게를 확장시키면 매출이 확 뛸 것 같아. 그 자리 너무 비싸다고 하지 않았어? 당분간은 이대로 영업하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확장시키는 게 어때? 다른 가게도 섣부르게 확장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던데. 옆 건물에 다른 가게 들어서면 확장할 기회도 날리는 거야. 기회 왔을 때 잡아야지.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동안 매출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가게를 열 때 졌던 빚을 겨우 다 갚은 상태였어요. 매출을 올리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 나갔거든요. 말하자면 통장 잔고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었죠. 빚도 갚고 가게도 잘 되고 이제 겨우 좀 마음을 놓겠다 싶었는데 또다시 빚을 내겠다는 말에 저는 걱정스럽더라고요. 남편의 가게가 잘 되긴 했어도 이런 사정으로 제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하기도 했고요. 집에 들어가는 우리 식구들 생활비며 아이 교육비까지 모두 제가 버는 월급과 저희 집에서 주는 도움으로 해결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본인의 의견을 고집했고 결국 또 그 사람의 뜻대로 가게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일단 다른 가게가 들어서면 자리가 또 쉽게 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처음보다 더 큰 대출을 받게 되었죠. 원래 잘 되던 자리를 확장했으니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오래 줄을 서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손님들도 이제는 웨이팅 없이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고요. 확장을 하면서 인테리어도 새로 바꿔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손님들도 만족하시더라고요. 인터넷상의 후기도 좋았고 소문도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저희 집에서 받는 도움도 끊었고 생활비 통장에도 저뿐만 아니라 남편이 넣는 돈도 매달 들어왔고요.
하지만 다시 1년쯤 지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날아온 문자, 이거 뭐야? 무슨 문자? 대출금 납부가 연체됐다는데 당신 지금 통장에 잔고 없어. 뭘 찾느라고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저는 의아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더니 어느 순간인가부터 대출금 연체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제가 버는 돈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이 버는 돈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어서 저는 그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 사업 대출금이며 사업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도 모두 남편이 알아서 관리했고요. 잔고 있을 텐데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 잔고가 있는데 안 나갔을 리가 있어? 확인해봐 빨리. 알았어. 혹시 없더라도 다른 통장에 있는 돈 바로 이체해둘게. 신경 쓰지 마. 처음에는 한두 번 실수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고요. 아무리 사소한 연체라도 계속 쌓이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가게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무슨 문제가 있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딱 잡아떼던 남편은 한 달쯤 지났을 때 결국 저에게 사실대로 실토를 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계속 생활비를 넣지를 않아서 들키게 된 거죠.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아무래도 확장한 옆 건물을 넘겨야 할 것 같다고요. 놀라서 알아봤더니 세상에 직원들 인건비까지 이미 한 달 연체가 됐더라고요. 일이 이 지경이 들 때까지 저한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결국 가게는 다시 처음의 겸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와중에 인건비가 밀렸으니 퇴사한 직원들 대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했고요. 하지만 일단 한번 자금줄이 막히자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동네 장사에 가게 규모를 줄인 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잘 오시던 손님들도 발길을 또 끊으셨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길 건너편에 다른 샤브샤브 가게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최신 인테리어에 가격도 저희 가게보다 훨씬 저렴했고요.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열심히만 하면 금방 또 다시 잘 될 거야. 우리 가게 홍보도 다시 해보자. 이벤트도 한번 열고. 저도 너무 속상했지만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울감에 빠진 남편을 설득해서 가게를 다시 되살릴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제가 다니는 회사가 바빠서 언제까지 남편의 일에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저희는 다시 친정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미안하다며 다시 매출이 회복되는 대로 친정에는 돈을 다 갚아드리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돈은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일에만 집중을 하라고 응원해 주었죠. 그 뒤로도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인건비를 제하면 남는 돈을 겨우 남편의 인건비 정도였죠. 그래도 술 끊고 다시 씩씩하게 일하는 남편을 보니 본인 인건비라도 벌고 있으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잘 되겠지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내가 식당은 예약했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어디로 예약했어? 양가 부모님 생신 같은 큰일이 챙기는 건 원래 서로가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이, 시어머니는 제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편이 정신이 없다며 계속 깜빡하기가 일쑤였고 뒤늦게 예약하면 좋은 곳은 대부분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잘 아는 곳이니 제가 알아서 예약을 해두었죠. 저번에 말했던 한우집 있잖아. 새로 생겼는데 평도 엄청 좋고 미슐랭 받았다는 거기. 뭐? 설마 그 사거리에 있는 그 1층 한우집? 응, 맞아. 거기 엄청 맛있다고 했잖아. 하루에 6팀밖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예약해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잘했지. 남편도 저랑 살면서 입맛이 많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식당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도 일의 연장선으로 자주 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을 뭔 한우야. 당장 취소해. 무슨 말이야? 취소를 하라고.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 예약해. 거기면 인당 가격이 얼만데. 당신 오빠네까지 친정 식구들 다 모이면 사람이 몇이야. 너무 과하잖아. 저희 오빠네 조카까지 합치면 사람이 많기는 했죠. 하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 엄마 생신이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먹는 것도 아니었고요. 당장 내일 모레인데 이제 와서 다른 식당을 또 언제 알아봐. 그리고 우리 엄마 생신에 그 정도도 못해? 사위가 장모님한테 이 정도 밥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식당을 취소하라는 말을 해? 지금 가게 장사도 잘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당신까지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해야 해? 힘들 때는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좀 아낄 생각을 해야지. 뭐 생각 없이?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사치를 하기를 했어. 우리 집에 뭘 갖다 바치기를 했어. 엄마 생신인데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을 거면 돈은 대체 왜 버는 거야? 싫으면 당신은 관둬. 돈은 내가 내고 나 혼자 갈 테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며 바쁠 때 엄마가 딸아이 봐주신 거며 우리 집에서 도와준 게 얼마인데 생일날 비싼 밥 한 끼 못 먹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요. 저는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도저히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상태로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방문을 열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아까는 내가 순간 언성이 좀 높았어. 근데 당신도 생각을 좀 해봐. 요즘 가게가 너무 어렵잖아. 직원도 더 줄여야 하는 판이라서 다른 지출을 줄일 방법이 없나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한꺼번에 큰 돈을 쓴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예민해졌었나 봐. 미안해. 아니야. 나도 순간 너무 흥분했었어. 식당은 다른 곳으로 다시 알아볼게. 스시집도 괜찮은 것 같아. 엄마 스시 좋아하시니까. 그래, 알겠어. 고마워.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 결정하기 전에 미리 나랑 상의 좀 해줘. 알았지? 알겠어. 당신 혼자 고민하는 것도 모르고 나도 내 생각만 했나 봐. 남편의 거듭된 사과와 사정 설명으로 그날의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예약했었던 한우집은 일단 다음에 저 혼자 따로 엄마를 만나서 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남편이 원래도 음식에 비싼 돈을 쓰는 걸 이해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다시 예전의 성격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기왕 기분 좋게 먹는 건 틀린 것 같으니 메뉴를 변경하자 싶었고요. 그리고 그날 스시집에 가서 추가로 나오는 비용은 저희 오빠가 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의 안색이 예전과 다르게 어두웠거든요. 친정 식구들은 남편 사업이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요즘 사업하는 게 많이 힘들지 않냐며 고생이 많다는 말로 모두들 돌아가면서 저 고생한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터진 건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올 때쯤이었습니다. 어머님 식당 어디로 예약할까, 여보? 아, 식당 내가 미리 예약했어. 당신이 예약했다고. 어딘데? 평소에 시어머니 생신 예약은 제가 하던 일이었는데 그것도 정신없이 바쁘다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했다는 말에 의아했죠.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모모 호텔 뷔페 거기로 예약했어. 여동생이랑 이번에 결혼할 거라던 여동생 남친도 다 같이 올 거야. 뭐? 그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고. 주말 디너로. 응. 우리 어머니 호텔 뷔페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너무 비싸다고 결혼식 참석하고 밥으로만 드셨잖아.
이럴 때 며느리가 한번 크게 쏴서 효도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그 호텔 뷔페면 가격이 한우집 저리 가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것도 주말 디너 가격이면 인당 20은 나오는 곳이었어요. 당신 얼마 전에 우리 엄마 생신 때는 큰돈 쓰기 너무 부담스럽다고 예약 취소하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고. 그것도 여동생 예비신랑까지 불러서. 여기 월초에만 예약받는데 예약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 취소하기 아깝잖아. 그리고 뭘 또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 아니 내가 지금 안 따지게 생겼어. 당신 하는 행동이 너무 딴판이잖아. 장모님이야 굳이 생신 아니시더라도 평소에 맛있는 거 비싼 거 많이 드시고 다니시잖아. 꼭 그날만 날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호텔 뷔페 같은데 비싸서 손 떨린다고 제대로 한번 사드시지도 못했어.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생신 되어서야 겨우 며느리한테 맛있는 뷔페 한 끼 대접받아 드시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평소에 어떻게 됐든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나는 힘들게 예약해뒀던 한우집도 부득불 비싸다고 하길래 굳이 스시집으로 변경해 가면서 당신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당신 어머니 생신에는 수십만 원짜리 밥이 아깝냐고? 작년 생신 때도 비슷한 가격 때문에 저녁 사드렸었어. 내가 지금 그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아. 남편 놈은 전혀 핀트를 잡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뻔뻔한 짓을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저를 불쌍한 시어머니 생신에 저녁 사드릴 돈이 아까워서 이 난리를 치는 파렴치한 며느리를 몰고 있더라고요. 와, 화가 나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가 아까워서 이러는데 당신 결국 그 돈이 아깝다는 얘기 아니야. 싼 데 가자는 거잖아. 하지만 달라질 건 없었죠. 남편 놈은 계속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냐고 헛소리를 하고 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놈을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살았던 건가 싶은 생각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건 둘째치고 저 정도로 염치도 없다는 게 소름을 끼칠 정도였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인간의 만행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신우와의 대화 끝에 우연히 남편놈이 시댁에 매달 돈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신우의 말실수였죠.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혼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따박따박 저 몰래 붙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눈이 돌아서 남편의 사업 통장을 모두 뒤져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사업이 어렵다면서 생활비 한번 제대로 안 붙인 인간이 뒤로는 시댁에 돈을 엄청나게도 붙여댔더라고요. 애 학원비 한번 못 내면서 시어머니 용돈은 빠진 적이 없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임플란트비를 비롯한 각종 병원비에 철마다 여행비, 거기다 신우의 용돈까지 아주 가지가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에서 주는 돈은 꼬박꼬박 다 받고 있었고요. 뒤로는 저 짓을 해대면서 저한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느니 친정엄마 생신에 과한 돈을 쓸 때가 아니라느니 온갖 가스라이팅으로 돈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은 신뢰도 없어졌고 더는 같이 살 자신도 없었거든요.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해 통금 기록을 비롯해서 남편이 저 몰래 빼돌린 돈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넘겼고요. 재산분할 대상 목록도 차분하게 작성했습니다.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죠. 이혼한 이후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정을 위한 대부분의 생활비는 다 저와 제 친정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살고 있는 신혼집마저도 제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었죠. 남편이 한 일이라고는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약 1년간 되었던 생활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자. 너 같은 인간이랑 하루라도 더 같이 살 생각이 싹 사라졌어.
야, 이혼이 쉬운 줄 알아. 너 지금 돈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애도 있는데. 애도 있는데 그 애 생각을 네가 한 번이라도 했으면 집에 생활비는 제대로 가져왔어야 정상 아니야? 사업한답시고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고 돈은 돈대로 못 벌어도 나는 네가 너 즐거운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 지금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것 같아서 돌아버릴 것 같지만 말이야. 남편 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자 그 인간은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냐며 발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혼은 그렇게 쉽게 되었습니다. 저 몰래 용돈뿐만 아니라 벌어들이는 돈을 대부분 시댁에 갖다 바쳤고 본인은 정작 집에 기여한 경제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으니까요. 저 혼자 집안의 가게를 모두 책임졌다는 게 입증되었고요.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재산 분할은 당연하게도 남편이 가져갈 몫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한순간에 알거지 빈털터리 신세가 된 거죠. 결혼할 때도 사실 빈털터리였으니 그때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남편놈이 찾아와서 눈물 콧물 쏟으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매달렸지만 제가 미쳤나요? 그놈이랑 다시 살 생각을 한다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죠. 나중에 이혼한 뒤로 들은 이야기로는 그 인간이 하던 가게도 점점 경영난이 심해져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다더라고요. 폐업한 이후로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네요.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관심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한편 그간의 제 사정을 들은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눈에 차지도 않았던 사위를 그래도 잘 살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시며 그렇게 잘 두셨는데 제가 죄송할 뿐이었죠. 이제라도 그런 염치 없고 양심 없는 놈이랑은 잘 갈라섰다며 잘된 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딸아이와 함께 일단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신혼집 아파트를 정리하고 둘이서 살아갈 새로운 집을 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사업한다며 일 벌릴 남편도 없고 아이나 잘 키우면서 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